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거대 기업 회장의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맨손으로 대기업을 일궈낸 인물의 마지막 길.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표했지만 어딘가 공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를 경계하듯 차가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식 내내 무언가를 계산하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변호사를 옆에 두고 유언장 공개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그것만이 이 자리에 진짜 관심사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 우산 하나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우산을 접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어딘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봉인된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가져온 유언장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번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인생의 지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본명은 김태원. 그는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작은 공장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 그는 빌린 돈으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차렸습니다. 처음엔 직원 5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태원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량품이 나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만들었고,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주일을 잠도 자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그 두 가지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10년 후 그의 공장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20년 후에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군 회사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고, 연 매출은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게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김태원 회장은 평생을 일에 바쳤습니다. 가족보다 회사를, 집보다 공장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신문에 실린 아버지의 사진을 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과의 대화보다는 집사와의 대화가 더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태원 회장은 80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화환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준호는 45.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무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아버지가 쥐고 있었기에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아들 김준석은 40. 그는 회사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으로 돈을 불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주식 예금. 그 규모는 1,0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두 아들은 변호사와 끊임없이 속삭이며 유언장 내용을 추측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2개 남기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변호사가 정식 공개 전까지는 말을 안 하더군.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부인 박영숙 여사는 눈물도 없이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 50년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집안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인연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보다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던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한 청년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32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오랫동안 묵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도 친척도 지인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묵념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큰아들 김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이신지?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태원 회장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연이요? 어떤 인연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년은 대답 대신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김태원 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 김준석도 다가왔고 주변 조문객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김태원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아버지가 당신 같은 사람을 아들로. 저도 믿기 어려우시다는 걸 압니다. 청년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태원 회장과 그 옆에 앳된 소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김태원 회장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드물게 보이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건... 박영숙 여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당신이라는 건가요? 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원 회장님은 제 생물학적 아버지입니다. 장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김준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박영숙 여사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그것도 아들까지? 배신감과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유산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전달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회사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문서를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분명 회장님의 친필과 도장이 맞습니다. 그럼 진짜란 말입니까? 김준호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진본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3부 마이너스 펼쳐진 유언장.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태원은 이 글을 남깁니다. 먼저 평생 인정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첫 문장부터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나는 지방 공장에서 일할 때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선. 공장 사무실에서 일하던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자가 있었고 회사는 막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집안 어른들과 회사 동료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혼을 강행하면 뭐든 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비겁하게도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택했습니다.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와 뱃속의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몰래 찾아가 창문 너머로 아이를 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나는 멀리서만 지켜봤습니다. 매달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냈고 아이의 학비도 장학금으로 위장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미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상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한 것은 내 인생 최대의 후회다. 너를 안아주지 못한 것, 너의 졸업식에 가지 못한 것, 너와 밥 한 끼 같이 먹지 못한 것, 모든 것이 후회스럽다. 장내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나는 내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 아니다. 재산으로 내 인생을 보상할 수 없다는 걸 안다. 다만 내가 나를 용서해준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유언장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박영숙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짐이 그거였군요. 그녀는 남편과의 50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웠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그 한숨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당혹감.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인간적인 면을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강하고 냉철한 사업가로만 알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준석은 고개를 들어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청년은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김준석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유산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은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어머니가 혼자 옛날 사진을 보며 우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넌 착한 아이야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멀리서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도요. 이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다는 걸 압니다. 다만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정 사진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 순간 김준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제라면.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제끼리 얼굴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김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되지 않겠어? 김준석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놀라서 화를 냈어. 하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겠어. 박영숙 여사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준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외로웠겠구나. 어머님, 나도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잖니. 그녀는 이준혁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자꾸나. 그날 장례식장은 유산 다툼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회장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김태원 회장이 생전에 남긴 또 다른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박영숙 여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과의 결혼은 처음엔 의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심이 되었소. 당신의 헌신과 인내에 감사하오. 미선 씨의 일은 당신에게 큰 상처였을 것이오.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소. 다만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감사했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하오. 박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 상처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김준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압박,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 그것들이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너는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다. 회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말이다. 김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 김준석에게 보낸 편지는 이랬습니다. 준석아, 너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하지 못해 미안하다. 넌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지. 내 선택을 존중한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김준석은 항상 아버지가 자신을 실망스러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에게 보낸 편지는 가장 길었습니다. 준혁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모든 순간을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 어머니 미선 씨는 훌륭한 분이었다. 그분 덕분에 너는 올곧게 자랐다. 나는 재산을 주는 것보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이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재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김준호는 이준혁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을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내 자리를 만들어줄게.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저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이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준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멋진데? 우리 회사에서 그 도서관에 후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요? 물론이지. 우리 가족이잖아. 박영숙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오너라. 가족이 함께 모여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김태원 회장의 유산은 법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회사 지분은 김준호와 김준석이 나눠 가졌고 부동산과 예금은 박영숙 여사와 세 아들이 공평하게 분배받았습니다. 이준혁은 처음에 유산을 받기를 거부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몫을 대부분 기부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기금, 불우아동 지원, 장학재단.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김준호는 회사를 이끌며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세웠습니다.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일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직원들과의 소통, 사회적 책임. 이런 가치들을 회사에 불어넣었습니다. 김준석은 부동산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이었습니다. 돈만 버는 삶은 의미가 없더라고. 그는 이준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박영숙 여사는 남편의 빈자리를 추억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평생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속에는 멀리서 찍은 이준혁의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첫 직장 출근. 남편은 아들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박영숙 여사의 집에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김준호는 아내와 두 자녀를, 김준석은 약혼자를, 이준혁은 혼자 왔습니다. 준혁아, 여자친구는 없니? 박영숙이 물었습니다. 아직은요, 어머니. 30이 넘었으면 결혼도 생각해야지. 어머니, 요즘은 결혼 늦게 해요. 가족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고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농담이 오갔습니다. 식사 후 이준혁은 김태원 회장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들도 좋은 분들이시고 어머니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걱정하셨던 것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김준호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회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행복해하고요. 김준석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의미 있는 일 하고 있어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영숙 여사가 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형, 저기 저 별 보여요? 이준혁이 가리켰습니다. 응, 보인다. 저 별이 아버지 같지 않아요?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럴지도 모르지.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살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처럼. 1년 후, 이준혁은 김태원 어린이 도서관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산으로 만든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개관식에는 김준호, 김준석, 박영숙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거야.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아버지는 평생 공부를 못한 게 한이셨거든. 그래서 우리한테는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네요.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세 형제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원, 1951-2024.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그리고 기업인. 이준혁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서관 개관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업계 1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직원들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서 이룬 성과예요.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든 임대주택에 100가구가 입주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걱정 없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세 형제는 함께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형들, 저녁 뭐 먹을까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삼겹살 어때? 좋지. 세 형제는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재산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김태원 회장은 평생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장은 재산 분배서가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 마음은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그 마음을 이어받아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